넌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토요일 밤 11시 반 대학병원 응급실 25세 간호사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1년에 이 병원에 50억을 후원하는 사람이야. 콧물을 훌쩍이는 손자의 손을 잡고 응급실에 들어온 62세 재벌 회장은 당장 손자 먼저 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기실에는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도 모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지켜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차트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으로 고작 간호사 따위가. 그날 저녁 회장은 전화 한 통으로 수진을 아주 가볍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날 밤 모든 것을 지켜본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밤 11시 대학병원 응급실은 평일 낮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대기 좌석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고 접수 창구 앞에는 보호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전광판에는 대기 번호가 쉼없이 올라갔고 20명이 넘는 환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는 정말 급한 중증 환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중년 남성,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이 흐릿한 60살 할머니, 그리고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어온 환자까지요. 간호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응급실을 오가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진료실과 처치실을 오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25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응급실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는 이미 베테랑처럼 움직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뇌출혈 할머니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면서도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환자를 대할 때 수진은 항상 똑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응급 순서는 중증도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게 수진의 신념이었고 그게 응급실의 기본 규정이기도 했죠.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62살의 강대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훑어보더니 대기표를 뽑는 기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환자 보호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창구 앞에 서 있던 보호자를 밀치듯 지나쳐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증상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가리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상태 확인하고 주사를 놓던 링거 꽂던 빨리 해. 수진은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콧물이 조금 나 있긴 했지만 안색은 괜찮아 보였고 호흡도 정상이었습니다. 수진은 대기 환자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시면 대기 순서에 따라서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회장이 손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접수 창구 위에 손바닥 자국이 남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병원 먹여 살린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뇌출혈 환자의 보호자인 60대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좀 봐주세요. 우리 마누라 죽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회장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손자 열 39도야. 빨리 해. 수지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체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지는 비접촉 체온계를 아이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습니다. 37.2도. 수지는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7.2도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수지는 다시 한번 재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위급한 분 먼저 봐야지. 수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급 순서 지켜주세요. 회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너 나 누군지 몰라?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침착하게, 하지만 또렷하게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 지금 당장 응급실로 내려와. 5분쯤 지났을까요? 병원장이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병원장은 회장에게 고개를 숙인 뒤 수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의 환자가 병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나가 있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손자는 병원장의 안내로 VIP실로 옮겨졌고 특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수진은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간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간호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 시골 지부병원 발령이야.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러니까 왜 그랬어? 후원자 화나게 한 게 잘못이야. 그 회장님 우리 병원에 1년에 50억 기부하는 사람이야. 알아서 해.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 끝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오전 수진은 본원 응급실 락커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락커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동안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분의 청진기, 작은 손전등, 동료들과 찍은 사진 몇 장. 수진은 천천히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락커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간호사 2명이 들어왔다가 수진을 보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락커로 가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커피를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자신처럼 발령 나는 게 두려웠겠죠. 잠시 뒤 선배 간호사 민지가 조심스럽게 락커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수진보다 5살 많았고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수진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이해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락커실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락커실에서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시골 병원으로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락커실을 나와 병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수지는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병원 인사팀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부당한 발령입니다. 재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응급실은 중증도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규정이었죠. 당시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있었고 회장의 손자는 미열에 불과했다는 사실까지요. 수지는 여러 번 읽어보고 나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시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원 인사팀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재검토해준다는 연락일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 어제 보낸 이메일 확인했습니다. 발령은 정당한 인사조치입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인사권 간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복도 한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본원 중환자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응급수술을 받았던 뇌출혈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던 60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깨어난 거야?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응급실에 계셨던 간호사님은요? 그 젊은 간호사님 말이에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발령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들여다볼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을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골 지부병원으로 발령 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시골 지부병원까지 가주세요. 기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거기까지요? 2시간은 걸리는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야 합니다. 2시간 뒤 택시가 작은 시골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택시비는 10만 원이 넘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 계십니까? 원무과 직원이 수진을 불렀고 잠시 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누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수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누라는 1분 1초가 급했어요. 그때 그 사람 먼저 봤으면 마누라 죽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은 규정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수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사팀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다음 휴무일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노동청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지는 민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수진을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수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 규정대로 행동했던 일, 그리고 하루 만에 떨어진 부당한 발령에 대해서요. 상담원은 수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당 인사처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수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당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목격자라도요? 수진은 멈칫했습니다. 없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들은 많았지만 상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요. 병원은 발령 사유를 업무상 필요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상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증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수지는 노동청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리를 걷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인사팀도 안 됐고 노동청도 안 됐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골 병원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답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버스에 올라 다시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본원 응급실에서는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접수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 환자가 10명쯤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좀 봐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회장님 비서실에 전화해봐요. 민지는 순간 수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라면 어땠을까요? 민지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 중이던 환자 한 분이 항의했습니다. 왜 저 사람 먼저 봐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남자는 특별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민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민지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냈는데 자신은 비겁했습니다. 민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겪은 일을 똑똑히 봤는데도 민지는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쫓겨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민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로부터 며칠 뒤 뇌출혈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지인 한 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린 간호사가 쫓겨났어요. 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새치기 하려 했던 일, 수진이 순서를 지켰던 일, 그리고 발령난 일까지요. 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순서 지켰다고 발령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도 경로당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린 간호사가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병원 경비 아저씨도 청소 아주머니도 경로당 할머니들도요. 그게 말이 돼? 요즘 세상이 그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슈퍼로, 미용실로, 식당으로 번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린 간호사가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순서 지킨 게 잘못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어요. 그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마누라 지금 여기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이상하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설명도 없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신문사에서 일하는 50대 기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경로당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순간부터 수진이 발령난 일까지요.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사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일주일 뒤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쫓겨난 간호사, 그날 무슨 일이 제목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신문이 배달되자 반응이 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문을 돌려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를 본 70대 할머니 한 분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도 같은 병원에서 당했어요. 기자는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밤에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바로 진료받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먼저 들어가냐고요. 간호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기자는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다고요. 누군가 그 기사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나도 당했다. 병원이 다 그래. 후원자면 뭐든 되는 거냐. 이게 나라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갔는데 1시간 기다렸어요. 옆에서 감기 환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화났는지. 또 다른 사람은 썼습니다. 응급실이 귀족 전용실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은 그냥 기다리는 곳이고. 공유수가 1000개, 2000개, 5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중앙방송국 뉴스 제작진이 움직였습니다. 제작팀 회의에서 PD가 말했습니다. 이거 취재해 봅시다. 반응이 뜨거워요. 취재팀이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마누라 죽었어요. 수진 간호사님이 순서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 만에 쫓겨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취재팀은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분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변조된 목소리에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취재팀은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병원 홍보팀은 짧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메인 뉴스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응급실 순서 지킨 간호사, 발령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영상이 나갔고 수진의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외관이 화면에 비쳤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1분에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응급실이 귀족 전용이냐?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저 간호사 복직시켜라. 뉴스 영상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10,000건, 100,000건, 100,000건.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시각 시골 병원 기숙사에서 수진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조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너 나왔어. 전국 뉴스에.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보고 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반응 엄청나. 병원 게시판 난리 났어. 다들 내 편이야.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민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잖아. 다들 알게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들어왔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있었고
취재 요청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시골밤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원 응급실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휴게실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가 TV 나왔어. 뉴스 봤어? 댓글 난리 났더라. 우리도 저런 일 많잖아. 한 후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맞아.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회장님 지인이라고 먼저 들어갔잖아.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힘 있는 사람 먼저 보는 거.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응급실은 급한 사람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간호사들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면 수진이처럼 되는 거야. 조용히 있어.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설까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있겠습니다. 간호부장님, 응급실 팀장님, 원무과장님은 즉시 병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지는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뉴스에 나왔어. 병원장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진 때문에 병원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뉴스 방송 이후 방송국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진 겁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후원자라고 새치기했어요. 이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PD는 쌓인 메일함을 보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네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속 보도 준비해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제작진이 내려왔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저도 같은 병원에서 당했어요.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하시면 얼굴이 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숨길 거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 뒤로 피해자가 더 나타났습니다. 결국 3명의 피해자가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응급실의 민낯 방송 당일 3명의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 숨어야 합니까?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이분들이 진짜 용감하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님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손님도 말했습니다. 따님 응원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간호사인데 따님 보고 용기 얻었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주방에서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잘못한 거 없죠? 제가 딸을 믿어도 되는 거죠? 손님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따님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식당에 손님들이 엄청 왔어. 다들 너 응원한대. 수진은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수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뭘 미안해. 우리 딸이 사람 살렸는데.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같은 시각 본원 응급실에서 민지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민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민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문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후원자 특혜 진료 기록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관리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지는 파일을 들고 복사실로 갔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지는 계속 복사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할게. 혼자가 아니야. 복사를 마친 민지는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야. 민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 부모님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는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때문에 장사 잘 되시나 보네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뉴스 나오고 나서 손님 많이 늘었죠?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변호사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변호사가 왔었어.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명함 주고 갔어. 수진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리는 괜찮아. 너만 조심해. 전화를 끊고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병원 기숙사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부모님까지 피해주면 안 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부모님까지 협박을 받다니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조용히 있으면 부모님도 안전할 텐데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골 병원 원무과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수진을 불렀고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뉴스 봤어. 사람들이 다 너 편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들어봐요.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간호사가 똑같이 당할 거야.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려준 은인이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싸울 거야. 같이 가자. 우리 함께 끝까지 가는 거야.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뭘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수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 회사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악의적 왜곡에 대한 입장 제목의 자료였습니다. 당시 손자는 39도 고열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나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회장 손자 당시 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익명 게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은 진짜였습니다. 병원 공식 검진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체온 37.2도 미열, 주증상 콧물, 코막힘, 진단 급성 비염, 감기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한해 뻔뻔하다 39도라고 했으면서 37.2도네. 이게 재벌이냐? 회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 회사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고 회사 제품 불매 운동까지 제기됐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유출한 거야?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 회장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후원 중단한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1년에 50억씩 넣어줬는데 이게 뭐야? 그 간호사 당장 자르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낸다. 이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수진 간호사를 해고하면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론? 여론이 돈 내주나?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수진 간호사 자릅시다. 그래야 회장님 화도 풀리고 하지만 원로 이사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70대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안 됩니다. 원로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수진 간호사 자르면 병원 명예가 더 추락합니다.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원로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50억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장 편을 들면 여론이 나빠지고 수진 편을 들면 후원금이 끊겼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사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검진 기록 유출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큰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응급실 순서 지킨 간호사 복직하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할아버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앞에 가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갈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쉬어야 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나도 가야 해. 그 간호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뉴스 봤어요. 그 간호사님 말이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린 은인이에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을게요. 그렇게 한 명이 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10명이 모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모시고 응급실 왔다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3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병원 앞 1인 시위 중인 할아버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주말에 갈게요. 저녁 때쯤 되니 50명이 넘었습니다. 병원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팀장이 병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앉아서 그저 침묵으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뉴스로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료계가 움직였습니다. 전국 간호사 협회와 대한의사 협회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협회장이 나란히 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호사 협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급실 순서는 생명입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규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의사 협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후원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의료계 전체가 이수진 간호사를 지지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바로 그날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응급실 후원자 특혜 금지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청원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5만 명, 이틀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이건 입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응급실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저녁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의료계 시민사회 한 목소리 응급실 개혁 요구. 수지는 시골 병원 기숙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가 보였고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청원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커지면 부모님은 괜찮을까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누군가 수진 부모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본 뒤 가방에서 빨간 페인트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페인트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셔터에는 스프레이로 글씨를 썼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가족 생각도 해야죠. 일을 마친 사람은 빠르게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머니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아버지는 셔터에 쓰인 글씨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에는 범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네요. 수사는 하겠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엄마 전화를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가게에 페인트를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근데 수진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오늘 긴급히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님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서울에 도착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수지는 셔터에 쓰인 글씨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너 잘못 없어. 어머니도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다 저 때문인데. 아버지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너무 위험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요?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청소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집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 같이 닦읍시다.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셔터를 닦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워서였습니다. 사람들은 1시간 넘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가게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내가 결정해.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결심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할게.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내부 자료도 있어. 후원자 특혜 진료 기록들. 내가 복사해뒀어.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위험해. 언니도 발령 나거나 더 나쁜 일 당할 수 있어. 민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아니잖아. 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저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민지와 통화를 끝낸 수진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어머니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수진은 서울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가 시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틀 뒤 수진의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대안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고소장을 읽어내려가는데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수진은 핸드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소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더 큰 배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회장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홍보팀장을 불렀습니다. 보도자료 준비해. 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병원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규정을 위반했다.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서 발령 조치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병원 살리는 게 먼저야. 50억이 끊기면 우리 다 굶어 죽어. 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응급실 규정을 위반했으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인사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각 언론사에도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병원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한 해 병원이 미쳤나, 환자한테 불친절? 증거 있어?
병원 홈페이지는 항해 글로 마비됐습니다. 병원 전화는 불통이 될 정도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장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진은 뉴스로 병원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화면에 이수진 간호사 규정 위반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수진은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규정 위반? 불친절?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소장에 거짓 보도자료까지. 수진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라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본원 응급실에서는 민지가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퇴근 시간이 지나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복사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원자 특혜 진료 기록, 회장 측 특별 대우 내역, 내부 지시 문서들. 민지는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방송국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병원 내부 고발, 후원자 특혜 진료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보내면 나도 끝이야.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령은 기본이고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싸우고 있는 수진을요. 민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쉿!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했어.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고소장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님 사건 뉴스로 봤습니다. 무료로 변론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료로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도 10년 전에 응급실에서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때 간호사님들 덕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장 받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님은 사실만 말씀하셨고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으니까요. 수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더 불리합니다.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이 발령받은 시골 병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간호사님, 편지 왔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뇌출혈에서 회복한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간호사님, 저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뉴스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간호사님은 저를 살렸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요?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간호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뿐 아니라 앞으로 응급실에 올 수많은 사람들의 은인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간호사님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요즘 수지는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나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수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고 민지가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국 제보 담당 기자는 민지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 기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박인데? 기자는 즉시 데스크에게 보고했습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증거 자료가 확실해요. 데스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후원자 명단, 특별 진료 기록, 병원장 지시 문서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특집으로 가자. 이건 제대로 된 특종이야. 취재팀이 구성됐습니다. 폭로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일요일 오후 3시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자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6살 손자는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회장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넘어지겠어. 그때였습니다. 손자가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비둘기를 따라 자전거 도로로 그리고 차도로요. 회장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끽. 그리고 둔탁한 소리. 쿵. 손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19 불러요. 애가 숨 쉬어요? 회장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이 피로 젖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할아버지야. 손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자를 들것에 옮기려 했지만 회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고 갈게요. 구급대원이 손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저하, 두부 외상, 출혈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안고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하지만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휴일 오후라 응급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실에는 3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수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진은 본원의 인력 부족으로 휴일 당직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고열 아이의 체온을 재고
골절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을 준비하고 복통 환자의 링거를 확인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자 좀 봐주세요. 회장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팔에 안긴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너무 혼잡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다른 환자들을 보고 있었고 접수 창구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꽉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 창백한 얼굴, 약한 호흡.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회장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빨리요. 수진의 목소리에 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은 빠르게 걸었고 회장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눕히세요. 수진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손자를 침대에 눕히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불러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의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출혈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 수진이 회장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산소 마스크를 아이 얼굴에 씌웠습니다.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심전도를 부착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보고했습니다. 6세 남아, 교통사고, 머리 외상, 두피 열상 있고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20, 호흡 얕고 빠릅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의사가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느려. 즉시 CT 찍어. 수진이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CT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회장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CT 촬영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막 하출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팀이 소집됐습니다. 아이는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회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장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회장은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수진이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도의가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빠른 응급 처치 덕분입니다. 5분만 늦었어도 뇌출혈이 더 진행됐을 겁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처치를 집도의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초기 처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사흘 뒤 손자가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아, 정신 들었니? 할아버지 여기 있어. 손자가 웃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할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수진 간호사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의 판단과 처치가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뒤 손자가 퇴원했습니다. 회장은 손자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수진이 보였습니다. 환자 차트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기다려. 회장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분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자를 제가 당신에게 뭘 한 건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기라고 난리쳤던 그 아이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든 누구든 환자는 환자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손자분 잘 돌보세요. 머리 다친 아이는 며칠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누나가 나 살려준 거야? 회장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저분이 너를 살렸어. 손자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지.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꼭 그래야지. 이틀 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은 손자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손자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회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응급실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응급 환자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진 간호사님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뇌출혈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수진 간호사님을 쫓아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아이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간호사님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응급실에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만 조용히 터질 뿐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수진 간호사님의 복직을 요청합니다. 회장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응급실이 어떤 곳인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곳, 순서를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익명으로만 후원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의 생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방송국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민지가 제보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병원의 조직적 특혜, 후원자 명단,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본원 응급실로 복직했습니다. 복직 첫날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했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도요. 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지도 무사히 복직했습니다. 내부 고발 이후 병원은 민지를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지는 용기 있는 간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서서 환자들을 맞았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응급실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렸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규정이었습니다. 응급실에는 VIP가 없습니다. 중증도가 유일한 순서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액자를 지나칠 때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전국의 병원들이 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응급실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이유로 진료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병원 허가 취소 및 관계자 처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응급실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놀랐습니다. 회장은 대기표를 뽑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차 병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서가 되어 회장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님,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건강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도 완전히 회복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수진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평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그리고 회장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뇌출혈에서 회복한 할머니가 정기 검진차 병원에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을 발견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님, 수진은 반가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검진 오셨어요?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요. 석 달마다 와야 한다잖아요. 할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마누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수진은 응급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수진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회장과의 충돌, 발령 통보,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버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지가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고, 변호사님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건 외롭지 않다는 걸요. 응급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응급실입니다. 119 구급대였습니다. 5분 후 교통사고 환자 이송합니다. 40대 남성, 다발성 골절, 의식 명료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준비해주세요. 간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준비하고 링거를 준비하고 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환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수진은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시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수진은 차분하게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링거를 연결하고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진의 자리였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수진은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간호사니까요. 그게 수진이니까요. 처치를 마치고 수진은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언니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규정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는 VIP가 없습니다. 중증도가 유일한 순서입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응급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응급실입니다. 또 다른 환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은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